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른을 앞두고 아홉수를 제대로 겪은 29살 여자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만 보고 자랐죠. 가족 간에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하거나 쪽지로 남기는 정도였어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남친과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도 몰라요. 남친과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통해 만났어요. 인생의 유일한 낙이 여행이라는 어머님은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한 달 살기 중이셨어요. 본격적인 블로거까진 아니지만 각 도시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날짜기 정도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시고요. 50 넘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영어도 잘하시고 체력도 상당히 좋으세요. 장기 여행에도 끄덕없을 정도로요. 남친은 자기 어머니 블로그에 종종 댓글을 남기곤 했어요. 말투가 어찌나 상냥하고 다정하던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게다가 프로필 사진은 연예인 뺨칠 정도였어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요. 작년부터 계획했던 다낭 여행을 친구들과 휴가 날짜가 갈리는 바람에 깨지면서 저 혼자 떠나게 됐어요. 호텔에서 나와 블로그에서 본 맛집을 찾아다니던 중이었죠. 허름한 로컬 쌀국수집 앞을 지나려는데 마치 연예인처럼 세련된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서 쌀국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쌀국수를 맛있게 드시던지 전 맛집은 포기하고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한국 분이세요? 어머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 양지머리가 들어간 쌀국수가 특히 맛있다며 그걸 먹어보라더군요. 제가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니 능숙하게 주문도 대신 해주셨죠. 그게 계기가 돼서 한 테이블에 앉아 쌀국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내일은 어디 갈 거냐고 물으시길래 바나일에 가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갈등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괜찮으면 내일 바나일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다낭 시내에서 바나일까지 갔다 오려면 왕복 택시비만 해도 꽤 나오거든요. 택시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베트남 사정에 훤하셔서 고생 안 하고 다닐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죠. 다음 날 바나일 투어를 시작으로 다낭에서 지내는 기간 내내 전 어머님과 함께 다녔어요. 헤어질 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긴 했는데 사실 다시 보게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죠. 여행지에서 만남은 대개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서울에 와서도 어머님과 자주 만나서 쇼핑도 하고 브런치도 즐겼죠. 그러다 어머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남친과도 만나게 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년배분들과는 다르게 젊고 세련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셨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사고가 깨어있는 분이셨죠. 이런 분을 예비 시어머니로 만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것 같았어요. 지영씨, 만나는 사람 있어? 없으면 우리 아들이랑 정식으로 만나볼래? 꽤 나이스한 친구야. 봐서 알겠지만 핸섬하고. 어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이와 만나보라고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한테도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절 만나보라고 권했다더군요. 이때부터 어머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된 남친과 전 얼마 뒤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좋아하셨죠. 인물도 좋고 사람도 진중하고 직장까지 번듯하니 사윗감으로 더 바랄 게 없다고요. 남친은 누가 봐도 탐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저희 집 쪽에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친은 자꾸 결혼 얘기를 피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나이는 30을 향해 가지 주위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을 하지. 이러다 나만 나이 먹도록 혼자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남친한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 내년이면 30이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어. 결정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계속 만나고 없으면 여기서 끝내자. 그러자 남친은 당황하며
왜 마음이 없겠어. 다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없이 결혼했다가 고생하는 것보단 좀 천천히 하더라도 여유 자금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준비야. 그 좋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벌었는데 아직도 더 벌어야 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게. 주변을 봐봐.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 힘만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부족하면 어때? 상황에 맞춰가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간소하게 하자. 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남친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히 얘기하더군요. 나 얼마 전에 이직했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말을 못했어. 이어진 남친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잘 나가는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선배가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규모도 작은 신생회사 같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아니, 그것보다 어머님도 아셔? 응. 뭐? 아신다고? 근데 왜 나한텐 아무 말씀 없으셨지? 어제까지도 만나서 브런치 먹었는데?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자다가 모기에 몇 방 물렸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사소한 일까지 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정작 중요한 아들 일만 얘기 안 하셨다는 게 왠지 좀 그랬어요. 전 남친의 새 직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야식을 준비했다는 핑계로 회사 근처에 가서 남친을 불렀어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샌드위치와 음료는 10개씩 준비했죠. 그랬더니 이걸 누가 다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먹을 것만 사오냐? 다들 같이 먹으라고 산 거야. 남친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 퇴근했지. 선배랑 나 둘뿐이야. 그리곤 제가 사무실 구경 좀 하겠다는 걸 극구 말리며 기어코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남친 이직에 대해 물었어요. 너 걱정할까봐 상준이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 걔가 원래 독립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애잖니. 너 걱정할까봐 그런 거지. 말 안 해서 속상했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요 어머니, 선배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신생회사란 거 말곤 상준 씨가 도통 얘기를 안 해서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지영아, 너 발리 안 갈래? 이번에 발리 가서 한 달 살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답사 좀 가보려고 말이야. 발리요? 아, 근데 어쩌죠? 저 휴가를 다 써서 힘들 것 같은데요. 한 2박 3일도 안 돼? 네, 죄송해요. 예비 시어머님은 아들 회사 일보다 본인 여행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신다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인 건지. 제가 서운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머님께선 절 안심시키려 노력하셨어요. 걱정 마. 그 선배 나도 잘 알아. 대학 때 집에 종종 놀러 왔었거든. 이번에 회사 차린 거 그거 모르긴 해도 몇 년 뒤면 엄청 커 있을걸. 상준이가 어떤 앤데 대기업까지 버리고 따라갔겠니. 남자는 자고로 모험도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 성공을 해도 크게 하지.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상준이가 사업수완이 좀 있거든. 에휴, 상준이 외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그깟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외할아버지께선 어떤 분이셨는데요? 사업가셨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지. 나 학창 시절엔 내 전용 차랑 전담 기사 아저씨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 그 시대에 말이 되니? 그뿐이니? 연말은 엄마 아빠랑 파리 가서 보내고 오고 그랬지. 와, 정말 잘 사셨나 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아빠 회사 이름 대면 다들 알아. 꽤 규모 있는 건설회사였거든.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친의 외할아버지 회사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이모 집에서 함께 살게 됐지만 도박에 빠져있던 이모부가 어머님 몫의 유산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는 사람이라곤 당시 어머님의 가해 선생이었던 상준 씨 아버님 뿐이었대요. 염치불구하고 가해 선생님 자취방에 들어가 지내다가 상준 씨를 갖게 됐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고요. 하지만 상준 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두 분을 이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어머님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사셨대요. 아버님은 연락 안 되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어머님께 들은 아버님 얘기는 그게 다였어요. 얼마 뒤 늦은 밤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현금 좀 가진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찾아놓은 돈은 없고 캐시카드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지금 갈 테니 카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거 뭐 있어. 계좌번호 불러. 이체해줄게. 순간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전한 통장을 못 만들었어. 그냥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당시 전 안전한 통장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이미 남친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며칠 내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 로비로 처음 보는 여자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상준 씨 아시죠? 둘이 어떤 사이예요? 그건 왜 묻죠? 그보다 누구세요? 자신은 상준 씨 전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얼마 전 연락 없이 상준 씨 사무실에 갔다가 저랑 둘이 만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미행했대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쪽도 저처럼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자한테. 믿을 수가 없었죠. 사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를 당했다면 제가 상대한테 돈이든 물품이든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전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해? 그쪽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세요.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어요.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죠. 걔가 자기 회사까지 찾아갔어? 아, 미쳐. 걔 스토커야. 완전 또라이라고. 전에도 내가 사귀는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내 여친들 떼어냈다고. 아, 접근 금지 명령 나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걔가 널 괴롭힐 줄 몰랐다. 다음에 걔 또 거기 가면 절대 만나주지 마. 알았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얼마 뒤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을 막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어머님과 남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설마 그놈의 한 달 살게 하는데 쓴 건 아니죠? 말해봐요. 그럼 어떡해. 한국에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역마살이 돌아 그런가 안 나가고 있으면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야. 엄마,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그지 같은 데 가서 있는지 몰라 그래요? 엄마 사채 빚 갚느라 퇴직금 빼쓰고 이젠 신용불량자까지 됐다고요. 온전한 직장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지영이는 결혼하자고 난리지. 난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엄만 여행 가는 거 돈 달라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나보고 어쩌라고. 맙소사.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퇴사를 당했던 이유도 안전한 통장이 없다는 말의 의미도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말이죠. 전 그 길로 돌아서 나왔어요. 충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 제가 이 사실을 다 안다는 걸 상준 씨가 몰랐으면 해서요. 알면 분명히 상처받을 테니까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처 카페인데 잠깐 얼굴 좀 보자셨죠. 예, 지영아, 여기야.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대뜸 여행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영아, 너 나랑 조지아 안 갈래? 조지아요? 응, 이번에 거기서 한 달 살게 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응? 어머님,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회사는 어쩌고요? 안 되니? 그럼 지영아, 너 혹시 돈 좀 있니? 내가 통장에 돈을 이체해두긴 했는데 수표라 바로 못 빼네. 한 500, 아니 300 없니? 불과 며칠 전에 상준 씨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터라 어머니 말씀에 믿음이 안 갔죠. 그래서 상준 씨랑 통화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절대 빌려주지 마.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돈 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엄마 좀 잡아놓고 있어. 응,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머님은 조지아로 한 달 살게 하러 가기 위해 돈 꾸러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빌려주면 받을 길이 없으니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요. 전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내 지갑을 가져간 건 아닌가 싶어 가방을 열어봤더니 다행히 지갑은 그대로 있더군요. 잠시 뒤 상준 씨가 헐레벌떡 달려들어왔어요. 별일 없었다고 말했어요. 다만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어머님은 가버리시고 안 계셨다고. 상준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어머님은 하나에 꽂히면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이신데
문제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손에 쥐고 있는 족족 다 쓰신다는 거예요. 남친이 그동안 대기업을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도 늘 어머님 낭비벽 때문에 탕진이 됐고 결국 사채빚까지 손을 대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퇴직금은 고스란히 사채빚을 갚는 데 썼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요즘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해외 한 달 살기에 빠져서 툭 하면 해외로 나가려 든다고 말이죠. 이젠 자신으로선 도저히 어머님의 낭비벽을 막아드릴 여력이 없고 솔직히 매달 생활도 간당간당하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은 언감생심. 저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기 싫다고 기회 줄 때 떠나라고요.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카드 문자가 왔어요. 제 신용카드로 땡땡항공 92만 원이 결제됐다는 거예요. 전 지갑을 열어 카드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남친과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지고 가셨어요? 응, 안 그래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빌려 썼어. 빌렸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빌린 거예요? 훔치신 거죠? 어머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네 카드를 훔쳤단 얘기야? 기가 막혀. 갚아줄게. 갚아주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 얘. 어머님은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절 만나자고 한 이유는 제 카드였던 거예요. 남친은 대신 사과한다며 항공권 요금은 자신이 벌어서 갚겠다고 했죠. 이젠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전 카드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전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앞에 전에 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녀는 몇 장의 사진과 녹취 파일을 들려줬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이 모자한테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도 다른 분도 당신처럼 상균 씨를 믿었어요. 그 불쌍한 남자가 엄마 때문에 고통받는데 나까지 그 사람을 괴롭힐 순 없다고요. 당신도 지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저는 정말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당신 앞엔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랑 같이 소송하실래요? 저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불편한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싶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들어서니 한껏 차려입은 어머님과 상준 씨가 보였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 다짜고짜 소리를 쳤죠. 야, 네가 나 절도로 신고했다며. 너 이러고도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깟 항공권이 얼마나 한다고 이딴 걸로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그래 자기야, 절도죄는 좀 심하다.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니까 그건 좀 풀어주라. 응? 아, 이 모자가 끝까지 쌍으로 절 희롱하네요. 전 아까 여자한테 받았던 녹취 파일을 틀어줬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공모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죠. 엄마는 카드를 빼서 항공권을 사고 아들은 눈물에 호소를 해서 제가 신고를 못하게 막고, 게다가 엄마, 얜 생각보다 돈이 안 되겠어. 갈아타야겠는데? 그리고 소송한다고 난리치는 그 미친 애가 벌써 얘한테 떠벌렸나 봐. 며칠 내로 손절해야겠어. 잘 들었지?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어쩜 이렇게 죽이 잘 맞니? 내가 니들 카드 절도죄로만 신고한 거 같니? 니들이 지은 죄가 그뿐이야? 나 니들 사기죄로 고소했어. 모자 사기꾼 맞잖아? 아씨 이게 어디서. 아 그래 뭐 다 아는 거 같으니까 인정은 해줄게. 근데 솔직히 너도 즐겼잖아.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도 최소한 입장료는 내는데 나 같은 훈남이 공주 떠받들듯 해줬으면 너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장료 냈다고 생각해. 그걸로 퉁치자. 누구 맘대로? 어따 대고 퉁을 치지? 네가 나한테 돈만 가져갔니?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농락해? 너한테 사기당한 여자들 네가 사기꾼인 거 몰라서 소송 안 했던 거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이 그게 불쌍해서 그런 거지.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 거라고.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퉁을 쳐? 너 정말 최악이다. 야! 돈 떼먹었으면 돈만 찾아가.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훈계질이야? 건방지게. 그러게 아들은 멀쩡히 살게 두지 그랬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선 자식까지 저렇게 만들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 당신이나 그렇게 살 일이지.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 몸뚱아리 팔아서 구질구질하게 남의 돈으로 여행 가면 좋아요?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냐고. 해외 한 달 살기? 놀고 있네. 남의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 갈 생각 말고 일해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세요. 블로거 거지가 아니라 아주만 여행거지야. 집이 좀 사셨다고요? 남편이 과외 선생이었다고요? 그런 창작 실력으로 시나리오나 쓰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들이랑 쌍으로 쇠고랑 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 아버지 전과 12모이잖아. 그것도 사기로. 남편도 같은 종목으로 현재 복역 중이고. 어쩜 이렇게 찰떡으로 끼리끼리 잘 만났나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빵에서 가족 상봉이나 하세요. 이 모자한테 당한 저 정도의 피해는 약과였어요. 사기를 당했던 다른 여성 두 분은 금전적 피해가 꽤 됐죠. 저도 힘이 되어주고자 같이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적어도 무죄 판결은 안 나겠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걸요. 가족을 버리고 새 가족을 만들려 했던 제 어리석은 마음이 지금에 와서야 후회가 되네요. 오늘부터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첫 딸을 출산하고 한창 육아를 하며 고군분투 중인 엄마예요. 출산 후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육아 때문에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죠. 그래도 형편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 남편이 변호사라 수입이 좀 되거든요. 요즘은 친정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요. 친정아빠는 손녀가 귀여움 떠는 걸 보시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시며 술을 끊으실 정도로 손녀를 예뻐하시죠. 하루에도 사진을 몇백 장은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녀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그건 바로 제 시아버님 때문이에요. 아버님께서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녀딸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 집에 못 오고 계시거든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제 남편은 둘째지만 아주버님네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제 아이가 시댁에서는 첫 번째 손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죠.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절연한 채 살고 있어요. 물론 아버님과는 연락을 하고 있고요. 남편과 저는 어머님과 연락을 끊은 뒤로 더 자주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늘 저희 부부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신혼 때 어머님 때문에 서름도 많이 겪고 매운 시집살이로 이럴 거 왜 결혼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어머님과 갈라서게 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도 늘 저를 위해 싸워주었어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장녀죠. 저희 아빠는 친구분과 함께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흔히들 아는 대기업이나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만한 중소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은 사업체였죠. 그래도 먹고 살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정한 부모님 아래서 저와 동생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제 큰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는 아들만 둘인 집안의 차남이세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적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경영에서 손을 떼신 후에도 상당한 땅과 아파트 몇 채,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계셨죠. 상가에서 걷어들이는 세도 상당했고요. 큰아버지는 고등학생 시절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이 삐뚤어지셨다고 해요.
친할머니가 경찰들에게 선처를 빈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할머니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 아빠가 대학에 다니던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큰아버지는 간신히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한량처럼 살았대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백수로 놀고 먹게 할 수 없었던 친할아버지는 지인의 회사에 큰아버지를 취직시켜 주셨지만 좀처럼 정신을 차릴 기미가 안 보였대요. 아빠 얘기로는 지인이 할아버지께 은혜 갚는 심정으로 큰아버지를 맡아준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친할아버지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저희 아빠를 더 예뻐하시는 건 당연했죠. 아빠는 큰아버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저희를 낳았어요. 큰아버지는 일터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큰어머니 되시는 분도 그렇게 좋은 품성의 여자는 아니셨다고 해요. 제가 큰어머니와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친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한탄하시며 끼리끼리 만났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알만했죠. 그래도 가정을 꾸리면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비용도 다 대주시고 집도 구해주셨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셈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친할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대요. 내 재산은 다 연수 애비 줄 거다. 농담이 아니라 큰아버지와 아빠를 불러다 앉히시곤 진지하게 그러셨죠. 그네 너는 지금까지 부모랑 동생에게 빚진 것도 많으니 내 재산 기대할 생각 말아라. 분하면 내 행실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노력을 해보던가. 그러나 큰아버지는 능글맞게 웃으며 아버지는 참 꼭 내일 죽을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라면서 실실거리셨어요. 그 모습에 친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단 한 번이라도 애비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는 없는 거냐? 라고 한탄하셨죠. 그 상황을 지켜본 큰어머니는 그래도 설마 장남인데 한 푼도 안 떼주시겠냐며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더래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아빠한테 그러셨죠. 아주버님네는 아기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 부부가 둘 다 똑같이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이런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사촌 동생들이 태어났지만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사이는 익사였죠. 친구분들과 바다로 놀러 가셨었는데 실수로 바다에 결혼 반지를 빠뜨리시는 바람에 그걸 꺼내시려다가 그만 그렇게 되신 거였죠.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셔서 가족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큰아버지를 직접 끌어다가 상주 자리에 앉히시고 담담히 장례식을 총괄해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모두 잠이 든 밤에 홀로 영정 앞에 앉아서 오열하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저희 가족에게는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변호사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를 납골묘에 안장하고 난 후 변호사는 아빠와 큰아버지에게 연락해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재산을 분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개된 유언장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 통장을 제외한 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상가 건물들이 모두 큰아버지 앞으로 남겨져 있지 뭐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빠는 너무 황당한 유언장 내용에 많이 놀라셨고 화를 내셨어요. 돈 욕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평소 할아버지께서는 입버릇처럼 돈은 다른 데 다 줘도 괜찮지만 네 형은 안 된다. 그놈은 내가 몸바쳐 일해 모은 재산을 의미 없이 써버릴 놈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큰아버지한테 모두 물려주셨다고요? 저희 아빠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자 큰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러셨죠. 어릴 때부터 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날 무시했지만 그래도 아버진 내 편이야. 왜냐고? 내가 이 집안 장남이니까. 결국 유언장 내용대로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큰아버지한테 넘어갔어요. 큰어머니는 시아버지 덕에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생겼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난 돈 욕심 없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겨주셨잖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시고는 유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했는데 친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빠와 동업을 하던 분이 공금을 빼돌려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동업자는 진작에 중국으로 도망쳤고 아빠는 중국까지 가셔서 그 사람을 잡아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장에 급한 불부터 꺼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집도 팔아야 했고 심지어 엄마가 혼수로 가지고 오신 고급 가구들도 다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방 2개짜리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우리 가족의 오랜 추억이 담긴 침대와 소파가 트럭에 실려 나가던 날 엄마는 많이 우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많이 미안하셨던지 그날 밤 늦게까지 홀로 술잔을 기울이셨어요. 비록 시련이 우리 가족의 터전을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 일로 저와 남동생은 일찍 철이 들었고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했죠.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중학생인 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용돈이라도 제가 벌어서 쓰려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보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낫다고 하셨죠. 얼마 뒤 아빠는 힘을 내서 다시 회사에 취직하셨어요. 비록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생활은 조금씩 안정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실현에 맞서 나갔죠. 그 와중에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주셨어요. 내 건물 들어와서 치킨이라도 튀길래? 아니지, 싸게 받을 테니까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볼래? 실실 웃으면서 아빠를 놀리셨지만 아빠는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임대료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살던 큰어머니도 일부러 저희 집에 오셔서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하곤 했고요. 그런 고약한 행동을 보며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가방이고 구두고 다 사주리라 결심을 했죠. 다행히도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사정이 점점 나아졌어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못 먹고 못 쓰고 살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대학 진학은 무리다 싶어서 졸업 후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대학은 꼭 가라고 하셔서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교육방송을 보며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를 해 나갔어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더니 덕분에 성적도 꽤 잘 나와서 인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다행히 소득 범위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도 받아서 큰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었어요. 틈틈이 학원 알바도 하면서 용돈도 벌고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서 알차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4학년 때 친구로부터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당시 그 남자는 로펌에 갓 취직한 신참 변호사였어요. 사실 변호사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서글서글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귀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학원에 취직했어요. 규모도 꽤 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정해주는 학원이거든요. 게다가 월급도 높고 복지 혜택도 좋았죠.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먼저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의 수입이 늘어서 생활은 전보다 더 윤택해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4년간 연애를 해오던 저는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집에는 예비 시부모님 외에 아주버님 내외도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저를 반기는 눈치였지만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대놓고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보일 정도였죠. 학원 선생이라고? 학교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이건 뭐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하지. 아들이 좋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한다만 너 변호사 일 힘든 거는 알지?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내조할 생각이나 해. 그날 저는 정신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예비 시댁을 나섰고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사과에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꽤 있는 집 사람이라 더 저러시는 거야. 형수님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시거든.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거니까 좀만 참아주라. 대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저는 그런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후 말 그대로 시월드가 열렸어요. 신혼집과 시댁이 버스로 5정거장 거리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3번은 연락도 없이 불쑥 오셔서는 집안 살림에 간섭하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반찬이 부실하다. 남편 밥은 챙기냐? 집안에 먼지 쌓인 거 봐라.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살림이나 신경 써. 매일같이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고 때로는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남편한테 이런 사실을 전했고 남편이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 다음날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곤 했어요. 너는 꼭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해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냐? 네가 잘하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니? 넌 어떻게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뭐든지 다 남의 탓을 하는 거니? 처음에는 반복되는 이런 패턴에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절 잡은 건 남편이었죠. 때로는 아주버님과 형님도 전화하셔서 사과를 하거나 위로를 해주시곤 했죠. 아버님도 무뚝뚝 하시지만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요. 어머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지원을 받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래, 어머님 한 번만 그러시는 건데 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날은 제 강의가 없는 날인 걸 어떻게 아시고는 연락을 하신 거였죠. 시댁에 잠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가보니 집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대뜸 나 돌아올 때까지 네가 우리 집 청소 좀 하고 소파 커버 빨아서 널어놔라. 하는 김에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내가 워낙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어머님께 예쁨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하던 때라 저는 고분고분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나가시고 시댁에 있는 큰 소파 청소부터 시작했죠.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걸레로 닦았어요. 혹시 잘못하면 괜히 또 제대로 못했다고 잔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소파 틈에 뭐가 있더라고요. 색이 바랜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이런 게 왜 소파에 있지? 하면서 서류 봉투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었죠. 그러자 그 순간 서류 봉투 위 흐려진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제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서류 봉투를 열고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 안에 있는 종이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바로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거든요. 진짜 유언장이요. 유언장에는 친할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전부 아빠에게 상속하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종이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둘째야, 형 뒤치다꺼리하는 동안 혼자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무심했던 애비를 용서해라. 돈이 전부는 아니다만 애비가 너랑 애미 그리고 연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혹시나 네 형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애비가 이렇게 너희 집 소파에 숨겨두게 되었다. 김 변호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다. 편지를 읽고 나서 보니 그 소파는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있던 소파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엄마 혼수로 해주신 바로 그 소파요. 그 소파를 시댁에서 구입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청소를 끝냈을 때쯤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온 기억밖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아빠한테 알리긴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퇴근한 남편한테 간략한 상황을 설명하고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자기가 같이 가줄 테니 얼른 두 분께 말씀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저 딸과 사위가 놀러 온 줄만 알던 부모님은 제가 심각한 표정을 보이자 바로 표정이 굳어버리셨어요. 저는 두 분이 놀라시지 않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꺼내 보여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때 형님하고 있을 때 변호사가 읽어준 건 뭐지? 남편은 자신이 이미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죠. 한동안 남편은 자기 일도 제쳐두고 유언장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모르게 오래전 유언장을 집행했던 변호사를 찾아냈죠. 이미 은퇴하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그분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들이밀면서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때 집행했던 유언장이 진짜인지 물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희가 들고 온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이제 일도 그만두었는데 더 이상 죄짓고 살기 싫으네요. 그리고는 진실을 들려주었어요. 그 변호사가 처음에 받은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바로 제가 발견한 유언장이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 변호사의 아내는 저희 큰어머니한테 빚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유언장을 위조해줄 것을 요구했던 거죠. 결국 변호사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공모해 유언장을 조작했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한테만 진짜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아가씨네가 가세가 기울어서 가구고 뭐고 다 팔면서 이사 갔다고 해서 나도 다 잊고 있었어요. 그 소파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차피 묻혀버릴 테니까. 변호사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이제라도 아빠의 권리를 찾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곧바로 유언장 공증을 받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고소했죠. 아빠는 처음엔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과 저희 엄마가 강경하게 고소를 주장하면서 결국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죠. 고소장 받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길길이 뛰셨어요.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내가 그랬다. 아버지는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주신다고 하지. 나도 살 길은 있어야 하잖아. 너는 번듯한 회사도 있고 아버지 재산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나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소리쳐봐야 뭐 하겠어요. 결국 수년 만에 할아버지의 토지와 아파트 그리고 건물들은 모두 아빠의 명의로 바뀌게 되었는걸요. 하지만 아빠는 큰집 식구들을 아파트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형님인데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죠. 대신 월세와 임대료는 전부 아빠 쪽으로 돌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충돌이 생겼지 뭐예요. 우리가 산 소파에서 발견되었으니 우리 목도 떼어줘야 한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신 거죠.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어머님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아빠가 사돈댁이 소파를 사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고급 한우 세트를 저희 부부 손에 들려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어머님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고작 고깃덩이나 보냈다며 천박한 백정마냥이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고기를 꺼내 싱크대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치를 떨었고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은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말라고 소리치고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전화하셨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아요. 어머님과는 일절 교류 없이 아버님과 아주버님, 형님과만 틈틈이 연락하며 지내고 있죠. 그 일 이후 어머님은 다른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도 저희가 시댁에 그거밖에 안 드렸겠어요. 살면서 더 많은 걸 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셨던 건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으세요. 일을 그만두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며 손녀딸한테 빠진 노년의 부부로 살고 계시답니다. 큰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욕심으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성실히 잘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신 분 모두 부자 되시고 마음도 부자인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